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재진입하게 됐습니다. 유엔 대사는 안보리 무대에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Republic of Korea 180. 안보리 이사국 선출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득표가 발표되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표를 얻은 겁니다. 곧이어 주유엔 한국 대사에게 축하 악수를 건네는 각국 대표들. 내년부터 2년 임기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순간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재진입한 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임기 이후 11년 만입니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년 첫 임기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 활동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e strongly believe that our seat on the Council will provide us with an excellent opportunity to further broaden and deepen our relations with all countries.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대북 문제에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e urge all Council members to support the revival of Security Council public meeting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내년엔 비상임 이사국 임기 2년 차인 일본과 상임 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에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펼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경합한 동유럽 지역에선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서방 대 러시아 대리전을 치른 가운데 서방 지원을 받은 슬로베니아가 153대 38로 크게 이겼습니다. 황중국 유엔 대사는 우리가 이사국이 됐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바꾸진 않겠지만 상임 이사국인 두 나라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세계 최대의 외교 무대인 유엔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입니다. 흔히 다자 외교 활동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창설된 국제연합, 유엔은 전 세계 192개 회원국을 거느린 최대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유엔의 핵심이 바로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흔히 유엔 안보리로 줄여서 말하는 이 기관은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라는 유엔 창설 목적에 맞게 국제 분쟁에 관한 조사와 침략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 등을 맡습니다. 지난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 이를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한 것도, 또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부터 해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을 갱신하고 있는 것도 모두 유엔 안보리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 이사국 5개 나라와 이번에 우리나라가 진출한 비상임 이사국 10개 나라로 구성됩니다. 이사국은 공식 회의와 협의, 비공식 논의 등 안보리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서 자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임 이사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조차 채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구조는 비상임 이사국의 한계로 꼽힙니다.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에 재진입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러시아 동부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 직원의 가족 2명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아사히 신문이 러시아 독립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60대 직원의 43살 부인과 15살 아들이 지난 4일 총영사관에서 택시를 탄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이들이 해외 탈출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와 관련해 북한 총영사관 직원 가족이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최종적으로 한국을 망명지로 삼았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감사원 감사 수용과 위원 전원 사퇴 등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혁신위원장 인선 실패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당내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내용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여당 의원들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는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변화된 답을 내놓을지 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이만희 간사 등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필곤 상임위원 등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대안 마련을 위한 철저한 진상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며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도 발언이 있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을 보시면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일단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 거부 방침은 그대로라면서도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바뀔지에 대해선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내부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던 만큼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관위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협의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하자는 데 있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북한의 해킹 시도 의혹에 대한 국정원 조사를 선관위에서 거부했다는 사안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여당과 여권의 선관위 흔들기를 의심하며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임명됐다가 그날 바로 사퇴를 했는데 논란이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경 씨가 천안함 자폭 등 발언으로 그제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과 이상민 의원은 각각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혁신을 팬덤 강화로 생각했던 것 같다. 자기 쪽 사람을 임명하다가 빚어진 일이다. 라는 비판 등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퇴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혁신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번에 드러났듯이 자기 쪽에 기운 사람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도부의 일원인 송갑석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 참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번 주 안에 혁신위원장을 새로 임명해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로서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실까요?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천안함 자폭설 등 과격한 언행을 일삼은 인물의 망언을 몰랐다면서 어물쩍 뭉개는 것이 이재명 대표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씨 해촉을 주장한 천안함 항장에 대해서 부하를 죽였다고 말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겨냥해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집단적 이성 상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집단적 이성 상실이 아니었어야 어찌 이런 언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희대의 망언을 보였던 권칠성 수석 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조만간 있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 해명을 요구하는 등 당내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권 의원의 수석 대변인 사퇴 등을 촉구하는 여당의 공세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선관위가 있는 경기 과천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 4명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송영길 전 대표가 또 한 번 검찰에 나갔습니다. 저번처럼 조사 없이 돌아갔는데 이번에 발표한 입장문에선 검찰이 정치 쇼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한 달 정도 전에도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나갔었는데 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 반쯤 검찰청에 도착한 송영길 전 대표는 조사를 거부당하면서 2분 만에 현관에서 발을 돌렸습니다. 대신 또 한 번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으면서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자신은 부르지 않는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또 당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윤관석 의원의 주도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검찰이 정치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발언의 대부분을 할애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하고 돈봉투 사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 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2명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입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17년 검찰 특수활동비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서 정보 조치를 받았던 당사자 아니냐며 이것이야말로 횡령이나 뇌물죄로 수사받을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현재 검찰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계속 자진해서 검찰청을 찾는 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서 향후 불구속 수사 명분을 쌓으려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네, 지금 검찰은 아직 송 전 대표가 나올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는 9,400만 원 돈봉투 살포에 개입한 공여자와 수수자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여자 수사는 직접 살포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인데요. 두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가결 시 열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여자 수사 역시 아직 진행 중이란 뜻인데요. 그런 만큼 검찰은 공여자 가운데 가장 윗선인 송 전 대표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송 전 대표는 이번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만큼 수수자에 대한 조사까지 어느 정도 마친 뒤에 가장 마지막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국회 사무처에서 확보한 현역 의원 29명의 국회 본청과 의원회 간 출입 기록을 토대로 돈봉투 수수 의원을 추리고 있는데요. 두 현역 의원 신병 확보 결과를 지켜본 뒤 수수 의원들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라서 송 전 대표 조사까지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합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탈퇴할 경우 노사정 대화 창구가 사라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오늘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한국노총은 오늘 낮 12시 반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와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역본부 의장과 상임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데 이미 상당수가 사회적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경사노위 대화에 불참하게 될지 아니면 노동자 대표직을 내려놓고 아예 탈퇴하게 될지 투쟁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자가 모이는 노사정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앞두고 지난달 30일과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노총은 즉시 노조 탄압과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대정부 심판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김준영 사무처장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노동계 반발이 더욱 거세진 상황입니다. 오늘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나면 오후 2시쯤 고공농성이 벌어졌던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긴급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포함한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만약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거나 탈퇴를 선언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사회자, 정부 대표자가 모여 노동계 현안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출범할 때부터 불참을 선언하면서 한국노총이 유일하게 노동자 대표로 대화에 참여해왔습니다. 이번에 한국노총이 대화 중단이나 탈퇴를 선언할 경우 7년 5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가 다시 끊기게 됩니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발하며 경사노위의 전신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주 69시간 근로제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계 현안이 선제한 상태에서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총이 대화의 문을 닫을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또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노총이 연대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정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으로 박 구청장 등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박 구청장 등은 검찰 지휘에 따라 오늘 석방될 예정입니다.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살해된 일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현지 경찰관이었는데요. 현지 법원의 1심 판결이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경찰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용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은행에서 두 남성이 한국인 사업가 지익주 씨 카드로 현금을 찾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또 지 씨를 살려서 돌려보내겠다며 가족들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지 씨는 납치 당일 살해됐습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은 화장장에서 지 씨 골프채가 발견되며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결국 필리핀 경찰이 지 씨를 납치해 경찰청 주차장에서 살해한 뒤 사망 증명서를 위조해 화장장에서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필리핀 현지에서도 공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And we are protesting because we believe that impunity is the norm here in the police force. That you can be killed inside the police camp, you can be killed inside jails.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지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청 마약수사국 소속이었던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 정보관을 지낸 제리 오물랑입니다. 납치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고위 간부는 무죄가 선고됐고 또 다른 용의자는 코로나19로 이미 사망했습니다. 두테르테 당시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 직접 사과하기도 했지만 1심 선고가 나온 데까지 6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I apologize for the death of your compatriot. They will have to go to prison. And I will see to it that they are sentenced to the maximum. 지난 2012년 이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살해 사건은 모두 57건에 사망자는 63명. 하지만 정식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경찰이 검찰 송치 전 실시했던 온라인 앱살인 피의자 정유정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점수가 정상인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모두 20개 문항에 40점 만점으로 진행하고 일반인은 점수가 15점 안팎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내일이나 모레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당산동 상수도관이 파열돼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남 해상에선 양식장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불이 나 60대 선원이 다쳤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주택가 상가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7시 반부터 문을 닫고 장사를 못했습니다. 10시까지고요. 보통 10시에서 10시 반이면 끝나거든요. 너무 화났죠. 너무 화났는데 다행히 어젯밤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서 밤늦게 수돗물 공급도 재개됐습니다. 선박 상단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전남 고흥군 소록도 인근 가두리 양식장에 정박해 있던 9톤급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선박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주민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어젯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제 밤에 분리수거하러 나온 2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도주하다가 주민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우려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오늘 아침 9시 20분쯤 대구 동인동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도심에서 연기가 심하게 발생하면서 같은 화재에 대한 신고가 30건 넘게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해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투약한 태국인 8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태국인 82명을 경고해 이 가운데 밀수책 A씨 등 49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SNS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장된 마약류, 야바 1,970알을 태국에서 들여와 국내 유통책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민주당 이해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휴일이었는데도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임명 그리고 사퇴 후폭풍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먼저 좀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안에서 검증 참사, 뭐 혁신 실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사안을 통해서 두 가지가 분명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 검증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그게 검증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후에 그 전 혁신위원장 지명자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옹호하는 발언들도 좀 나오고 더러 이런 걸 보면 저는 그게 민주당의 주류의 생각이다. 지금 그 전 혁신위원장이 했던 여러 가지 그 논란의 발언들에 대해서 네. 대충의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민주당 주류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넘어갔던 것 하나.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당을 혁신하겠다고 하고 일부 비명계에서 당에 대해서 좀 더 민주적으로 갈 수 있고 좀 더 외형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혁신 방안을 만들자고 하고 혁신위를 발족을 했는데 네.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당을 놓고 싶은 생각이 없다. 어느 정도의 절충을 통해서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최고 목표다라는 한 두 가지 정도는 이번 사안으로 확인이 된 것 같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대표의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내부 일부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 여당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점수를 잃을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잃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든 혁신위원장을 어떤 분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당 지도부나 또 의원들 사이에서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당 외 인사가 좋겠다. 그리고 정치를 할 사람은 좀 부적격이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할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 내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니까
두루두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인사가 좋겠다. 이런 어떤 인사의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었고 그런 것이 당 지도부와 공유가 됐는데 네. 사실 이제 의외의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당 대표도 그렇고 저희 지도부도 물론 뭐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그 의외의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인사의 기준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살아 있는 것이고 예. 빨리 후임 인사를 결정을 해서 이 국면을 좀 수습을 빨리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나오는 언론 보도만 보면 이래경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이 어떤 극소수만 알고 있던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뭐 다음에 또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어느 정도는 좀 지도부끼리 정도는 알고 검증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인사의 기준, 원칙 이런 것은 다 합의가 된 거고 그래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제 위임을 한 건데 실제 이런 검증 과정은 보안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네. 사실 인사가 보안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뭐 바깥으로 사전에 새 나간다든지 하면은 사실 그 헝클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당은 사실 이런 인사검증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난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 외 인사를 모실 때는 어김없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곤 하죠. 당 내 인사는 사실은 검증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 요인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이래경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한 분이고 또 당 내에서는 굉장히 강직하고 또 아주 그 품성이 뛰어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네. 그런데 천안함 자폭설이라고 하는 정말 의외의 어떤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지뢰를 만나가지고 좌초가 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래경 이사장이 SNS에 글을 올린 다음에는 별 대응을 하지 않았었는데 취재진들에게 입장문을 오늘 또 보낸 모양이에요. 거기서 얘기한 게 좀 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안함 자폭이라는 건 자신이 과잉 표현한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원인 불명 사건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들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본인이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자폭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래경 이사장이 갖고 있는 그 시대착오적인 좀 삐뚤어진 이 사관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가령 미국의 패권 문제 아니면 뭐 윤가라고 표현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들이 과거 뭐 80년대 70년대 운동권적 시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본인 스스로 해석을 해서 했던 일들이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얘기한 것처럼 본인 여전히 또다시 천안함에 대해서는 원인 불명이 맞고 나는 아직도 모르고 여전히 그 이상 얘기했던 건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왜 저렇게 민주당 정권에서는 북한에 유연하고 중국에 좀 굴욕적이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주류가 저런 인식을 갖고 있고 저런 사관을 갖고 있다는 게 이번 건으로 저는 증명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님께서는 도덕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전혀 현재 2023년을 사는 대한민국의 모습으로는 맞지 않는 분들이 민주당의 많은 인식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 확인은 안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추천 인사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추천을 했고 이를 이재명 대표가 별로 비판 의식 없이 받아들였다면 네. 저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본인의 리더십을 흔드는 건에 대해서 대충의 절충을 하면서 이 현재 상황을 이 현재 민주당 상황을 유지하겠노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의 혁신이 굉장히 요원해진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논란을 시작으로 또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상민 의원은 어제 이어서 오늘 라디오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일각에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아까 이 자폭설 관련해서 네. 민주당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서 격침된 것이다라고 네. 정리를 하고 있고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폭설을 SNS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부적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돌았고 이래경 이사장이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본인은 아쉬워서 이렇게 본인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인데 원인이 불명이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죠. 네. 이 점은 분명히 네. 합니다 하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만둬야 된다. 그건 너무 과한 정치적 공격이고 그리고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은 사실은 이제 말씀만 하시면 네.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어서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렵고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을 치르자는 것인지 한번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압도적인 그 차기 대권 주자 1위인데 우리가 전국 선거인 총선을 치를 때 그런 대권 주자가 함께 같이 치르는 것과 네. 대권 주자가 없이 치르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당의 리더십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가운데 총선을 맞이해야 되느냐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 이래경 이사장의 임명을 기자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권칠승 대변인이 좀 발언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나 봐요. 어제 여당에서는 사퇴를 촉구했는데 일단 사과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사퇴는 아직 안 했나요? 예, 기자회견은 했는데 사과만 한 걸로 제가 이제 됩니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속보 보니까 유감이란 표현은 한 것 같은데 사퇴는 미처 못 보고 나오는데 저는 저희가 기사를 뭐 간단히 읽어드리면 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고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이 정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고 유감이라는 사과 표명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첫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천안함이 이 스스로의 민낯을 보여준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저는 그 전에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김의겸 대변인도 굉장히 많은 설화를 일으켰었어요. 네. 그래서 당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인식을 줬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당 대표로서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이제 수석 대변인직을 유지하게끔 하는 거는 저는 개선의 의지 내지는 혁신에 대한 의지보다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또 나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책임을 느껴야 될 지휘관이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런 발언에 대해서도 그냥 용인하고 그게 민주당의 대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봅니다. 좀 안타깝고 이 사건을 과연 국민들은 얼마나 보고 있는지 한번 네.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혁신위를 만들기로 했고 뭐 한번 인선에 잡음이 좀 크게 있었지만 다시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선 기조가 어쨌든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자는 거였는데 이번에 한번 좀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기조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 권칠승 수석 관련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예,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일부러 안 여쭤봤는데 또 말씀하시다고 하네요. 예. 권칠승 수석이 이제 기자 브리핑을 할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기자 브리핑을 마치고 나가는데 이제 몇 분 기자분이 따라오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지속이 됐는데 네. 그때 그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죠. 그러니까 긴장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네. 그냥 일상적인 대화처럼 이제 한 얘기가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좀 과한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이죠. 예. 그렇지만은 보통 우리 의원들이 뭐 대변인 우리 박정화 의원님도 해보셨습니다만은 기자들하고 이렇게 격의 없이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권칠승 수석의 발언이 천안함의 격침설을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과 상반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사과하는 선에서 네. 받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 외 인사를 영입을 할 때에는 검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사실 한 3주가 지났지 않습니까? 혁신기구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네. 아무런 이 발표도 없었는데 이 3주 동안 어떤 분이 좋을까라고 이렇게 굉장히 나름대로 고심을 한 것이고 또 나름대로 당에서 검증을 한 것인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거죠. 그렇다면 꼭 당 외 인사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몇 분 의원들이 또 우상호 의원이나 홍익표 의원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박성준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원칙의 그 두 번째 정치를 안 할 뿐 우리 우상호 의원은 총선 출마를 이제 안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부합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도 서초구로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서초구는 사실 대구 경북보다도 우리 당으로서는 험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혁신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내 인사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민주당 내에 보면 제가 밟지는 못합니다만 여러 개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개파에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가 이번 사안의 중요한 실패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특정인보다는 저는 지금 이래경 이사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착오적이고 삐뚤어진 이 현대 사관을 갖고 있는 어떤 분들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와 가깝거나 이재명 대표의 뜻을 뒤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혁신위원장이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정도를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좀 확인해 보면 원내 인사냐 원외 인사냐는 논란보다는 오히려 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인물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주 만에 임명한 사람이 9시간 만에 사퇴하는 일은 사실 가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명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인사들이 또 나중에 발표가 될지 보도록 하죠. 다음 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조사 없이 돌아갔고요. 지난 한 달 정도 전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당이랑 얘기된 게 있었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을 하신 분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지지자들은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저희 화면으로 나가고 있네요. 예.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라는 얘기 있는데 지나치게 너무 쇼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분하게 본인이 이 기억을 좀 더듬어서 이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과 관련한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저렇게 검찰이 준비도 안 됐는데 두어 번씩이나 벌써 나가서 출두 쇼를 하고 1인 시위까지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무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출국 금지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정말로 본인이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있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오히려 파리에서 없앴다는 핸드폰을 찾아서 검찰에 제출하는 게 오히려 그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다음 주에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되잖아요. 이런 것. 그다음에 엊그저께 의사과에서 이제 자료를 확보한 대로 해서 관련된 의원들이 한 20분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재반 조사가 있어야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아는 변호사 출신의 송영길 전 대표가 저렇게 하는 거는 국민들이 그 상황을 이제 또 그리고 정치적인 논란으로 이 국면을 또 좀 벗어나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을 이해할 거라고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송영길 전 대표가 입장문을 읽었는데 이 출두쇼라는 비판에 반박하기 위해서 검찰이 정치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공정한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과하게 수사하고 있고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가지고 망신 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4월 12일 날인가 이제 이정근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한 2달 정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이제 느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한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제 친전을 돌렸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만은 검찰이 지금 이정근 녹취와 네. 그리고 이정근 씨의 진술에 기반한 노트 네. 그것 말고는 아무런 다른 추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국회 본관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처. 검찰이 사무처를. 네. 근데 거기 외통위 소회의실은요 아무나 들락거리는 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데에서 봉투를 돌렸다.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봐서 국회에 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네. 이게 좀 이치에 닿지 않는 압수수색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점들을 봐도 오히려 정치 쇼를 하고 있는 것이 검찰 아니냐 예. 이런 주장은 뭐 저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 부분 궁금했어요. 검찰이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면서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저도 국회를 출입할 때는 기자들과 뭐 외부인들은 다 이제 출입증을 찍고 다니죠. 왔다 갔다 할 때 본청에 왔다 갔다 할 때 다 그렇게 하는데 의원님들은 사실 가기만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문 열어주지 않나요? 그러면 출입 기록이 없지 않을까요? 그 검찰이 어느 선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출입 기록에 대한 거는 일종의 더듬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적인 무언가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다른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저는 저 출입 기록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봐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국회 가면은 본청에 들어갈 때만 그 기록이 남지 그 이외에 뭐 2층, 3층을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 외통위원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회의실을 가거나에 대한 거는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찰이 다른 재반 상황을 조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포석 중에 그냥 일종의 하나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중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심경이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두 분도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어떤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고요. 다만 의원들 개인의 양심에 맡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똘똘 뭉쳐서 부결이 될 거라고 봐요. 우선은 전 그동안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결시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만 가결을 시킬 경우 그동안의 논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저는 그 부결을 시켜서 구속시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검찰에 법원에 넘기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 하나. 두 번째는 지금 그 돈 봉투를 받았다는 분들이 10분에서 20분 최소 뭐 이렇게 되고 그 상황이 그리고 그 재반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당이 나를 버렸다. 외형적으로는 뭐 탈당을 했으니까 예식 의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 상황이고 사실은 한 몸인데 당이 나를 버렸다라는 상황을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만약에 생각할 경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진술이 또 나올지 모르잖아요. 저는 민주당 의원 개개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또 똘똘 묶어서 민주당이 부결시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표결이죠. 그때도 혹시나 이 표수 가지고 검표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이 있지는 않을지 그것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전 위원장이 대통령의 제거로 면직이 됐고요.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동관 전 수석이죠. 이동관 전 수석이 뭐 거의 언론에서는 내정이 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인사와 관련한 부분이라 제가 뭐 핵심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데 뭐 지켜봐야 될 때 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막 언론에서 얘기들 하고 있는 무슨 MB 시절에 언론 탄압, 언론 장악 뭐 이러던 시절에 저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근무하셨어요? 그렇죠. 이동관 특보랑 같이 근무를 연락 했었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혹시?
뭐 일부러 이건 갖고 뭐 연락은 안 드렸었는데 좀 지켜볼 대목인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그 당시에 했던 것처럼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예단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동관 특보의 자녀 문제에 관여하는 문제는 객관적으로 아직 뭐 관련 사항을 다 충분히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저도 뭐 확인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 게 좀 이르지 않나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 이런 하마평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보도나 일각의 야권의 시각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 전에 어저께 보도가 났는데 그저께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정보와 관련해서 MBC의 임모 기자에 관한 문제 뭐 이렇게 하면서 협업이라는 표현을 민주당 일부 의원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과 정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거는 그러면 언론 탄압 그다음에 가치 중립적인 언론의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측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의 정상화되는 과정을 언론 탄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연 어느 게 가치 중립적인 언론의 역할인지 그다음에 언론을 탄압하는 건 어떤 선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정의가 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또 정치적 공방 상황이 될 거라서 객관적으로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언론 탄압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우선 이끌어내는 부분이 이 논의를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과 특정 언론이 협업을 한다는 표현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무슨 이런 토론 프로그램에 진보 성향의 인사들의 패널이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럼 과연 가치 중립적인 건가라는 것들도 한번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아마 저는 시청자분들이 국민들이 과연 언론의 중립성, 언론의 탄압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한번 돌아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높긴 한가 봐요. 말씀을 굉장히 길게 해주셨어요. 네, 의원님. 네, 그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정책 아니죠 이제 국정기획수석인데 국정기획수석 네 국정기획수석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야당의 발목 잡기와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이죠.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는 문제라든지 또 MBC 보도국 압수수색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이동관 대특보, 이동관 특보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MB 시절에 그야말로 언론 탄압의 선봉에 섰던 분이거든요. 미디어법 날치기라든가 그리고 KBS 정현주 사장 쫓아냈고 YTN, MBC 사장 다 쫓아냈습니다. 특히 YTN 같은 경우는 노조나 기자들이 반발을 했는데 6명이나 해고됐잖아요. PD 수첩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때 당시에 언론인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거의 전 언론사의 전 언론인들이 반대를 했던 그리고 언론 탄압의 선봉장에 섰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동관 전 수석을 왜 그럼 임명하려고 하느냐? 뻔한 거죠. 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금 월요일 날 임명하려고 하다가 조금 이제 호흡 조절에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그 아들의 하나고 그 학교 폭력 사건. 이제 그것은 너무나도 심각해서 저는 과연 임명할지 임명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공경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신 국수본부장의 경우에는 그 아들이 그냥 친구를 말로 그냥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직접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이렇게 부딪히게 한다든지. 그게 이제 그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죠. 피해자들이 그렇게 진술했다는 거. 진술서를 제가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네. 그걸 좀 저희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 그렇죠. 그리고 친구끼리 싸우게 했는데 안 싸우니까 직접 폭력을 가한다든지 또 권투와 이제 뭐 헬스를 했는데 뭐 친구들을 눕혀놓고 질근질근 밟는다든지 아주 엄청난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고에서 이것을 그냥 뭉갰습니다. 학폭위도 소집을 하지 않고 전학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동관 당시 그 수석의 부인이 학교를 방문을 해가지고 학교 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의 명단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고가 하나지주 회사 계열의 그 학교 아닙니까? 그 하나지주사의 그 김승유 회장이 이동관 수석을 적극 이렇게 덮어주고 방어했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만일에 임명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번져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 학교 폭력은 논란이 불거진 적도 있었고 그 판단, 그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은 안 나온 거죠. 그 판단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하지 못하게 한 건지 그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명을 한다면 인사청문회를 거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예식 의원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거는 아까 당신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썰이에요. 썰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자료 요구들도 있을 거고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해명을 할 테니까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거는 아들이 어떤 일이 있었건 간에 그 건과 아버지가 어떤 공직을 맡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 폭력을 없애는데 이 소위 말하는 학폭을 학폭위도 안 열고 아니면 전학하고 뭐 이런데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느냐 이런 부분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객관적인 정황을 우리가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중립적인 언론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거는 한번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의 사례로 보면 이 사실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사안 자체가 굉장히 좀 만약에 그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정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이 건에 이동관 특보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건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듣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진술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진술서 원본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 진술을 요약한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읽었던 거고 그건 이미 이제 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알려졌던 내용이고요. 그 아마 상세한 내용은 최근에 제가 어디 그 언론 그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실체를 저희가 확인을 한번 그걸 해보는 제가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선관위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짧게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원들 사퇴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전체가 사퇴한다면 지금 사무총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그럼 업무를 누가 해야 되는지. 선관위 전체 지금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관리할 만한 조직으로서는 좀 방대한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총장, 차장 다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지금 올해 선거가 특별히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새로 선관위원을 임명하고 그 선관위라는 조직을 정비하는데 만약에 전원이 사퇴를 하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일매일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 의혹을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자체 방어하면서 버틸 일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다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 수사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밝혀야 됩니다. 저희 당의 입장이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헌법기관, 특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정권 입맛에 맞는 사무총장을 앉히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또 지금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감사원이 지금 어떤 기관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완전히 정권 돌격대가 되어 있거든요.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런데 만일에 저도 이제 구청장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잘 아는데 네. 감사원 감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인사 고과와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되면은. 네. 그래서 완전히 저는 행정부에 장악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1960년 이 부정선거, 이승만 독재의 붕괴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은 3.15 부정선거 때문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헌법을 바꿔서 선관위를 헌법적으로 독립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관위의 정책 독립성, 중립성을 이번에 이런 채용 비리를 빌미로 해서 계속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해가지고 중립성을 와해시키고 이런 정권의 신여로 만들려고 하는 거, 네. 이거 자체가 반헌법적인 발상이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 모든 선거를 총괄하는 헌법 기관이죠.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 절차도 좀 개선하는 절차도 민주적으로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 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낮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영남 지방은 대구가 31도까지 치솟는 등 마치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거나 알갱이가 작은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과 광주 28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대체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